현자들의 죽음 12번째 176페이지 EBS 클래스 입문 소크라테스에서 부탁하지 고미숙 지음 죽음에 대한 명랑하고 심오한 탐구 EBS 북스 353페이지 미주 27 같은 책 30용면 28 같은 책 37면 29 같은 책 182면 3장 1 마하트마 간디저 함석헌 옮김 간디 자서전 한길사 2007 서문 35면 2 같은 책 571면 3 로맹 롤랑저 최연 옮김 마하트마 간디 버무사 2001 15면 4 모한다스 K 간디저 연주 옮기고 불이함 간디의 편지 원더박스 2018년 6면 5 간디 자서전 126면 6 같은 책 126면 7 같은 책 127면 8 간디의 편지 10 내지 12면 9 간디 자서전 641면 10 같은 책 120면 11 같은 책 367면 12 같은 책 641면 13 같은 책 641면 14 마하트마 간디 52면 15 같은 책 52면 16 간디의 편지 31 내지 32면 17 마하트마 간디 167면 18 간디의 편지 101면 19 같은 책 101면 4장 1 아인슈타인저 최규남 옮김 상대성 이론 나의 인생관 동서문화사 1989 438면 2 같은 책 371면 3 같은 책 379면 176페이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편 에필로그 아인슈타인의 뇌는 어떻게 생겼을까? 14년 11월 5일부터 11월 17일까지 유언에 따라 그 이후에는 사망한 당일 오후에 화장을 거친 뒤 델라웨어 강에 뿌려졌다. 자신의 장례식이 또 하나의 우상 숭배의 장이 되는 것을 미리 막은 것이다. 한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사망 직후 그의 시신을 부검했던 프린스턴의 병리학자 토머스 압이라는 의사가 아인슈타인의 뇌 조직 일부를 잘라서 빼돌린 것이다. 더 어이없는 건 다음 날 아침 프린스턴 초등학교의 5학년 교실에서 한 학생이 담임 선생님께 이렇게 말했다. 아인슈타인이 사망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초등학생들과도 우정을 나눈 터라 아이들에게도 그의 죽음은 충격이었다. 그러자 한 소년이 말했다. 아버지와 그의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뇌를 빼돌리고 아들은 그걸 폭로하고 부전자전. 이때 토마스 하비에 의해 240조각으로 해부된 그의 뇌는 온갖 루머의 진원지가 되었다.
결과는 허무했다. 그의 뇌는 1230g으로 오히려 정상인의 평균 무게 1400g보다 덜 나갔으며 대뇌의 주름도 단순해 일반인의 뇌와 비교했을 때 결코 특별하지 않았다. 롤랑 바르트, 신화론에서 13. 당연하지 않은가? 이미 활동을 멈춘 뇌의 세포는 그저 죽어버린 물질에 지나지 않는다. 거기서 대체 뭘 발견할 수 있단 말인가? 문제는 용법이고 문제는 네트워킹이다. 그렇다면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평범한 뇌를 어떻게 활용했을까? 나에게는 특별한 재능 같은 건 없다. 다만 호기심이 굉장히 강할 뿐이다. 14. 호기심과 경이로움, 그것이 자아내는 무한한 사고실험. 이것들은 결코 뇌 조직의 구조 안에선 찾아낼 수 없다. 그러므로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에 대한 해석은 아인슈타인 자신의 설명이 최고로 적절해 보인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절대 늙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와 세계의 위대한 신비 앞에서 호기심 넘치는 어린아이들처럼 바라보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还不错 pretty good 我也一样 same here 别找借口 no excuses 我没钱了 no broken broke I'm broke 没门 no way no way 没门 I'm broke 我没钱了 no excuses 别找借口 same here 我也一样 pretty good 还不错 5장 연암 박지원 죽음은 도처에 있다. 그치 도처에 있지. 1. 내 이제야 도를 알았도다. 물이 옷이 되고 몸이 되고 마음이 되는 180페이지 2. 죽음에 대한 단상 1. 죽음은 도처에 있다. 184페이지 3. 죽음에 대한 단상 2. 삶은 여행이다. 188페이지 4. 죽음에 대한 단상 3. 모든 인연은 악연이다. 193페이지 5. 글쓰기 에드와 치유의 레퀴엠 묘비명의 달인 199페이지 6. 노년의 지혜 노년의 자유 고추장 작은 단지를 보내니 206페이지 7. 벗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노라 212페이지 5장 연암 박지원 죽음은 도처에 있다. 180페이지 1. 내 이제야 도를 알았도다. 물이 옷이 되고 몸이 되고 마음이 되는 1780년 경자년 여름 연암 박지원은 생애 처음 중원 땅을 발렌다. 청나라 걸룡 황제의 만수절 70세 생일잔치 기념 차절단에 합류하게 된 까닭이다. 당시 연암의 나이 44. 그때 조선 지성사의 흐름은 북벌, 청나라는 만주족 오랑캐라 정벌해야 한다는 이념에서 북학, 오랑캐지만 청나라로부터 문명의 진수를 배워야 한다는 사상으로 이동하는 중이었다. 그 흐름을 주도한 집단 지성이 바로 연안 그룹이다. 이들 가운데 홍래용, 박제가, 이덕무 등은 이미 오래전에 중원 땅에 가서 문명의 현주소를 답사한 바 있지만 정작 연안만은 40이 넘도록 귀동량에 만족해야 했다. 그러던 차 마침내 때가 온 것이다. 조선 최고의 문장가가 중원을 가로지른다는 것은 그야말로 문명사적 사건이었다. 이 여행의 기록이 바로 열하일기, 르허르지다. 그 명성에 걸맞게 이 텍스트에 대해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한데 우리의 주제는 죽음이다.
이 주제와도 조용하는 지점이 있을까? 있다. 일단 이 여정 자체가 거의 극한 체험이었다. 압록강에서 연경까지 2000여리, 연경에서 열화까지 700여리, 게다가 폭염과 폭우가 교차하는 악천후의 연속이었다. 연경에 도착했을 때 사슬단은 이미 탈진 상태. 하지만 황제는 자금성에 있지 않았다. 만수설 행자를 동북방의 피서지 열화행궁에서 하기로 한 것. 거기다 하필 조선 사신단을 콕 집어 열화로 불러들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열화로 가는 길은 무박 나흘. 폭우에 땔감이 젖어 밥을 익힐 수도 없었다. 곰주림과 잠고문, 그야말로 체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극한 코스였다. 누군가의 생일 파티에 가는 길이 이토록 험난하다니 연암은 마침내 동북방의 관문인 고북구 장성을 통과한다. 그것도 야삼경에. 연암은 감회를 누릴 길이 없었다. 물이 없어서 낮에 먹다 남은 술로 먹을 갈아 장성한 귀퉁이에 기록을 남긴다. 이 과정에 대한 문장이 야출 고북국이 이어추 구베이 거우지이다. 그런데 이 문장이 5000년 이래 최고의 문장이란다. 놀랍다. 그의 문장력이 아니라 그의 체력이 깊은 밤 기진맥진한 몸으로 장성의 고지를 통과하는 상황에서도 이런 명문장을 남길 수 있구나. 고북구 장성을 넘자 열화가 바로 목전이다. 한데 강물이 9구비로 흐르고 있다. 사슬단은 각자 도생 중이고 연암은 혼자다. 마부 창대는 말발굽에 밟혀 발을 다치는 바람에 뒤에서 근근히 따라오는 중이었다. 밤에 듣는 강물 소리는 더 무섭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오직 청각만이 증폭되면서 온갖 망상을 만들어낸다. 이 망상에 휩쓸리면 허둥대다 강물에 떨어지기 십상이다. 한 번 떨어지면 바로 죽음이다. 연암은 온 마음을 기울여 상황을 주시한다. 강물 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다 다르다. 검고 소리, 찬물이 끓는 소리, 개구리 울음소리 등 그렇다. 문제는 마음이다. 생각이 거기에 도달하자 이내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난다. 내 이제야 도를 알았도다. 명심, 맹신, 깊고 지극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귀와 눈이 마음의 누가 되지 않고 귀와 눈만을 믿는 자는 보고 듣는 것이 더욱 잦달아져서 갈수록 병이 된다. 지금 내 마부가 말에 밟혀서 뒷술에 실려온다. 그래서 결국 말의 재갈을 풀어주고 강물에 떠서 안장 위에 무릎을 꼰 채 발을 옹성거리고 앉아있다. 한 번 떨어지면 강물이다. 그땐 물을 땅이라 생각하고 물을 옷이라 생각하고 물을 내 몸이라 생각하고 물을 내 마음이라 생각하리라. 그렇게 한번 떨어질 각오를 하자 마침내 내 귀에는 강물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무릇 9번이나 강을 건넜건만 아무 권심 없이 궤석에서 앉았다. 궤석에서 앉았다 누웠다 하며 생활하는 것 같았다. 열화일기, 일야구도하기, 이에 조두허지. 명심은 어두운 마음이다. 명심. 깊고 지극한 마음이 있는 사람. 밝을 명이 아니고 어두울 명이다. 어두울 명. 어두울 명. 어두운 것이 도라고 연암이 즐겨 구사하는 역설법이다. 여기서 어둠이란 귀와 눈으로 쏠리는 감각의 빛을 다 꺼버린다는 뜻이다.
감각적 정보에 쏠리다 보면 온갖 두려움과 의심, 잡념에 사로잡힌다. 그것이 유해물의 누다. 누란 허물 혹은 장애란 뜻이다. 그 장애에서 벗어나면 비로소 모든 것이 고요해진다. 빛이 통과하지 않는 심해의 정막, 그때 퍼져나가는 평정의 파동, 그 순간 연암은 죽음의 도를 터득한다. 도란 무엇인가? 분별심이 이야기하는 모든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물이 땅이 되고, 물이 옷이 되고, 물이 몸이 되고, 마음이 되는, 마침내 귓가에서 강물 소리가 사라졌다. 그러자 마치 책상에 앉거나 누운 것처럼 편안해졌다. 그렇게 9번의 강물을 태연하게 건널 수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명심의 경지다. 앗술 거북국이 도 그렇지만 이랴구도하기 역시 주로 연암의 뛰어난 문장으로만 회자된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문장력으로만 가능한 경지일까? 죽음에 대한 치열한 통찰과 지혜가 있었기에 이런 문장, 이런 수사하기 가능했던 게 아닐까? 죽음을 탐구하는 우리의 여정에 그를 초대한 이유다. 2. 죽음에 대한 단상 1. 죽음은 도처에 있다. 연암은 태생적 백수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백수의 길을 선택했다. 사대보험 명문가 청년이 입신양명의 코스인 과거를 포기하면 그 다음엔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겠지만 연암의 경우엔 그 시간을 우정과 지성 그리고 여행으로 채웠다. 신분과 당파를 뛰어넘는 우정의 네트워크인 백탑 청년, 바이타, 칭웬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하는 팔도 유람이 있었다. 가난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누구나 꿈꿀 법한 삶이 아닌가. 그래서인지 연암의 글에는 불평지기, 포빙, 쯔치가 보이지 않는다. 한없이 명랑하다. 하지만 만사 그러하듯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의 유머와 명랑에는 짙은 실루엣이 느껴진다. 한없이 경쾌하지만 한없이 깊은 그의 생애를 따라가다 보면 숱한 죽음이 등장한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처숙 이양찬의 죽음이었다. 16세기 혼례를 치르고 연암은 장인과 처숙을 멘토로 삼아 학문에 매진하였다. 연암이 입신양명을 포기하게 된 것도 이 두 사람의 영향이 컸다. 한데 그 처숙 이양천이 당쟁에 휘말려 흑산도로 유배되었다 돌아온 지 몇 해 안 되어 생을 마감한 것이다. 당시 연암 나이 19살, 연암은 망연자실했다. 잠깐 부연하면 연암의 가문은 노론 정통 명문가다. 처가도 마찬가지다. 장희빈의 아들인 경종이 후사가 없이 사망하자 그의 아우인 연인군을 옹립하여 영조로 등극하도록 한 당파가 노론이다. 그야말로 권력의 정통성을 틀어준 주류 중의 주류다. 그런 가문의 인물들도 이렇게 유배되고 순환을 겪는다. 권력의 줄타기란 그토록 위태로운 법이다. 연암이 끝끝내 권력과의 거리두기를 시도한 건 이런 연유에서다. 아무튼 이때부터 연암 주변에선 죽음의 행렬이 이어졌다.
2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 해엔 집안의 기둥이었던 할아버지가, 그리고 31살 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삼년상을 치르는 예법을 염두에 두면 20대와 30대 초반을 거의 상속에 있었던 셈이다. 그는 한 묘비명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죽음은 도처에 있다. 23살 때 어머니, 23살 때 어머니, 24살 때 할아버지, 31살 때 아버지. 죽음은 도처에 있다. 그렇다. 우리네 삶도 그렇지 아니한가. 죽음은 늘 함께한다. 가족 아니면 지인들의 죽음, 또는 뉴스를 통해 매일같이 누군가의 죽음을 접한다. 전쟁으로, 역병으로, 자연재해로, 사건사고로, 보통 청년기엔 진로와 연애사로 방황을 겪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연암은 좀 달랐다. 20대 초반 이후 처숙과 부모, 조부 등의 죽음을 겪으면서 우울증에 불면증까지 온 탓에 심각한 방황에 시달렸다. 우여곡절 끝에 34세 비로소 속과에 응시하여 장원 급제한다. 영조의 상찬을 받고 중앙 관료들의 러브콜이 쇄도하자 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 길을 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 입신양명이 과연 좋은 삶인가? 죽음이 언제 덮쳐올지 알 수 없는데 보통 청년기엔 죽음을 목전에 두지는 않는다. 죽음이란 듣기 먼 미래의 사건이라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연암은 그럴 수 없었다. 그의 방황이 단순한 청춘기의 통과 의례일 수 없었던 이유이다. 그리고 35, 한창 팔팔한 나이에 연암은 완전히 과거를 포기한다. 완전히 과거를 포기한다? 1년 만에? 권력의 장이 아니라 길 위에서 살아가기로 한 것이다. 벗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묘양산에서 가야산까지 전국 곳곳을 유람한다. 그때 만난 곳이 연암협 옌옌샤이다. 이후 연암을 자신이 가장 예화하는 이름으로 삼는다. 과거를 완전히 포기한 해 비로소 연암으로 거듭난 셈이다. 우연치고는 참 기묘하다. 물론 이후에도 죽음은 쉬지 않고 찾아왔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님도 백수였던 터라 집안의 가장은 형수님이었다. 그는 그 형수님이 고생살이로 온갖 병치레를 하다 생을 마감한다. 형수님 이후엔 연암의 아내가 그 역할을 대신하였다. 그러다가 50대 초반 동갑내기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6개월 뒤엔 형님마저 떠난다. 그 다음 해엔 역병으로 맏며느리 이씨 리씨마저 죽는다. 청년기엔 연암이 모시는 어른들이 줄줄이 세상을 떠나더니 중년 이후엔 집안의 살림을 맡은 여인들이 또 줄줄이 세상을 뜬 것이다. 그럼 이제 살림을 누가 맡지? 청년기엔 과거를 포기하지 말라고 압박을 가하던 친지들이 이번에는 새장가를 들거나
처벌들이라고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당시 풍속으로는 당연한 일이다. 사대부가 상차하면 당연히 처녀장가를 들어야 한다. 사대부 여성들에겐 정절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여성 잔혹사에 해당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5, 60대에 접어든 사대부 남성들이 10대 처녀를 본처로 들여야 하니 말이다. 물론 중인 이하 다른 신분에는 적용되지 않는 관습이다. 배우자를 잃으면 여성들도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었다. 심지어 9번 결혼한 여인도 있었다. 여남은 단호히 거부한다. 새로 아내를 맞이하지도 처벌 들이지도 않았다. 그럼 살림은 누가 하나? 스스로 해결했다. 여기가 반전 포인트다. 노년기에 접어든 남성들이 아내를 필요로 하는 건 주로 두 가지이기 때문이다. 밥과 잠자리. 여남은 밥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성에 대한 욕망 역시 제어할 줄 알았다. 덕분에 50대 초반부터 69세 생을 마칠 때까지 독신으로 지냈다. 만누이가 떠났을 때, 형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여남은 그녀들을 위한 묘비명을 지었고 아내가 죽었을 때도 애도시 20여 편을 남겼다. 이렇듯 여남은 정말 드물게도 여성과의 공감력이 뛰어났다.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차원이 아니라 여성의 속내를 읽어낼 줄 알았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특히 앞에서 말한 생활의 자립에 있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자기 삶을 꾸려갈 줄 아는 남성은 여성을 도구화하지도 여성에게 의존하지도 않는다. 그럴 때 비로소 여성과 깊은 우정과 교감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을 것이다. 무슨 뜻인가? 죽음은 도처에 있다. 그리고 누구나 죽는다. 이 잔행한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각종 관습적, 사회적 장벽도 거뜬히 넘어설 수 있으리라. 그런 점에서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소외와 분별은 죽음을 사유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무능력에 기인한다. 188페이지 3. 죽음에 대한 단상 2. 삶은 요행이다. 권력의 장에서 벗어나면 우정의 지평이 열린다. 삶의 방향이 위계적 서열이 아닌 수평적 공감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우정은 지성을 부르고 우정과 지성의 향연은 문장을 빛나게 한다. 먼저 우정에 대하여 여남은 친구에 살고 친구에 죽는 인물이었다. 그것은 타고난 본성이었다. 거기에 더해 후천적으로도 그 의미를 강렬하게 체험한 바 있다. 바로 10대 후반에 겪은 우울증이다. 먹을 수도 잠들 수도 없는 그때 여남을 살린 것은 사람들과의 교류였다. 분녀장수 노인을 만나고 이야기에 빠진 민홍을 만나고 거리 어깨들을 만나고 신선수를 닦는 도인을 만나고 우울증이란 무엇인가? 생에 대한 의욕이 가라앉으면서 죽음 충동에 휩싸이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우울증? 생에 대한 의욕이 가라앉으면서 죽음 충동에 휩싸이는 치명적인 질병. 치명적이구나. 존재와 삶의 무의미성, 거기에 사로잡히면 혀의 단맛이 사라진다. 모든 음식이 쓰고 몸이 건조하다. 동시에 불면의 밤이 시작된다. 허무하고 막막하고 불안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은 삶의 의지를 더욱 떨어뜨린다. 악순환이다. 이 악순환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일단 살맛을 복원해야 한다. 어떻게? 사람과 사람이 마주치면 된다. 마주침이 일어나면
기운이 오고 간다. 흔히 소통 혹은 교감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것이다. 연암은 그때 사무치게 깨달았다. 거리에서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과 만나 그들의 인생을 음미하고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그럴 때 살맛이 회복된다는 것을, 나아가 타자들과의 마주침, 즉 우정과 교감이야말로 생의 원동력임을 알게 된 것이다. 다음 글쓰기에 대하여 그는 평생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다. 글쓰기가 수영이자 수행이었다. 가장 좋아한 것도 글쓰기였고 가장 열렬히 추구한 것도 글쓰기였다. 그렇다면 지성을 연마하고 글쓰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벗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최고의 삶이다. 연암은 평생 그런 삶을 추구했으며 또 그렇게 살았다. 그런 그에게 벗들의 죽음이 닥쳐온다. 가장 충격적인 것이 바로 이희천의 죽음이었다. 이희천은 연암이 모시던 스승의 아들이자 청년기를 함께 보낸 절친한 친구였다. 그런 그가 효수형에 처해진 것이다. 당쟁에 얽힌 것도 영모에 얽힌 것도 아닌데 목을 잘라 그리에 매다는 효수형이라니. 당쟁에 얽힌 것도 영모에 얽힌 것도 아닌 것. 금서를 소지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금서 소지. 청나라에서 수입한 책 가운데 명기 짐략 명치 지略이라는 저서가 있었다. 여기에 태조 이성계의 출생에 대한 악성 루머가 들어있었다. 그런데 영조가 느닷없이 그 책과 관련된 또 다른 저서 강감회찬 깡지엔 후이주안에 대한 불심 검문 압수수색을 감당한 것이다. 이희천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책을 그저 소장만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느닷없이 정치적 광풍에 휩쓸린 이희천은 영문도 모른 채 본보기로 희생양이 되었다. 34의 나이였다. 게다가 이 책에 대한 상소를 올린 이가 연암에게는 할아버지 뻘되는 친척이었다. 더 어이없게도 그 책은 연암의 삼종형 박명원에게서 빌린 것이었다. 하지만 박명원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았다. 왜? 박명원은 명문 거족이었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연암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간 숱한 죽음을 겪었지만 이런 기막힌 죽음이 어디 있단 말인가. 시작부터 끝까지 온통 부조리의 연속이었다. 연암은 이후 경조사를 다 끊어버린다. 자신을 스스로 유폐시켜버린 것이다. 3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그는 이때의 심경을 글로 적는다. 나는 내 친구 이희천이 죽은 뒤로부터 사람들과 다시 교제하고 싶지 않아 경조사를 모두 폐해버렸다. 그리하여 평생의 절친한 친구, 이를테면 유사경, 황윤지 같은 이들이 험한 횡액을 만나 섬에서 거의 죽게 되었어도 한 글자 안부를 물은 적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척 원망하고 노여워하여 꾸지람과 책망이 한꺼번에 들이닥쳤다. 나 역시 스스로 이와 같이 하겠다고 감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교제가 끊어지는 것도 달갑게 여겨 비록 실성하거나 멍청한 사람으로 지목을 받아도 원망하지 않았다. 이몽직에 대한 애사. 슬픔은 슬픔을 몰고 온다고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도 또 하나의 죽음 때문이었다. 이번에는 제자뻘 되는 청년 이몽직의 죽음이 그것이다. 이몽직은 충무공의 후손으로 무인이었다. 26의 나이에 남산 활터에서 활쏘기를 하다가 빗나간 화살에 얼굴을 다쳤고 그 후유증으로 생을 마치게 되었다. 이희천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황망하기 짝이 없었다.
이 희천은 정치적 희생양이라 쳐도 이몽직의 죽음은 대체 뭐지? 세상과 담을 쌓는다고 해소될 문제가 아니었다. 이젠 죽음을 맞대면하기로 한다. 죽음에 관한 본격적 탐구를 시작한 것이다. 대저 사람의 삶은 여행이라 할 수 있는데도 그 죽음이 공교롭지 않게 여겨지는 것은 어째서인가? 하루 동안에도 죽을 뻔한 위험에 부딪히고 환난을 범하는 것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다만 그것이 간발의 차이로 갑자기 스쳐가고 짧은 순간에 지나가 버리는 데다가 마침 민첩한 귀와 눈 막아주는 손과 발이 있어 스스로 그렇게 되는 까닭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 뿐이며 사람들도 편안하게 생각하고 안심하고 행동하여 밤새 무슨 병고가 없을까 염려하지 않는다. 이몽직에 대한 예사 4. 그렇다. 우리는 느닷없는 죽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이치를 따지고 보면 그 반대로 생각하는 게 더 타당하다. 다시 말해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 게 더 신기한 노릇이란 뜻이다. 하루에도 죽을 뻔한 위기가 수두룩하고 간발의 차이로 생사가 엇갈리는 일이 태반이다. 그걸 일일이 경계하고 고민한다면 한치도 편할 날이 없을 것이다. 그냥 귀와 눈, 손발이 무의식적으로 지켜주려니 하고 믿을 뿐이다. 만약 이런 사고를 일일이 경계하고 조심한다면 날마다 근심 걱정으로 지칠 수밖에 없다. 설령 그런다고 해서 느닷없이 찾아오는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 어쩌란 말인가? 생각을 바꿔 먹어야 한다. 죽음은 닫혀 있고 언제나 느닷없이 찾아온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건 여행이다. 그것이 연함이 터득한 생사의 이치다. 몽직은 대대로 장수의 집안이라 비록 무관으로 종사했지만 문인을 좋아하여 항상 초정, 박제가를 따라서 나와 교유하였다. 사람됨이 어려서는 곱고 귀엽더니 장성한 뒤에는 시원스럽고 명랑하여 호감을 주었다. 하루는 남산에서 활쏘기를 익히다가 빗나간 화살에 맞아 죽었다. 그렇게 죽었을 뿐 아니라 아들도 없었다. 아, 국가가 태평을 누린 적이 오래라. 사방에 난리가 없어 싸울 만한 일이 없는데도 선비가 유독 창끝이나 살촉에 찔려 죽는다는 것은 어찌 공교로운 일이 아니겠는가. 무릇 사람이 하루를 사는 것도 여행이라 하겠다. 이에 애사를 지어 전장에서 죽은 장사를 애도하고 이로써 몽직의 죽음에 대해 조문하노라. 이몽직에 대한 예사 5. 이순신 장군의 후예가 호사도 없이 이렇게 허무하게 생을 마치다니 부조리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대부분의 죽음은 부조리하다. 논리적으로 합당한 죽음이 몇이나 될까? 만약 그렇다면 이제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다시 말해 죽음이 원초적으로 부조리한 것이라면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건 실로 여행이요 축복이 아닐까.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건 여행이요. 그렇지.
축복이 아닐까. 축복이죠. 매일 매 순간